제가 우리나라 이제 보수 언론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반응 중에서 꼭 지적해야 될 것이 이번에 이 폭동 세력이 만약에 노동단체 그리고 그렇죠. 시민단체, 예, 예. 정치단체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겠느냐.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뭐 어제 제가 누굴 만났는데 민노총 이야기 우리끼리 하면서 예, 예. 대한민국 노동단체가 법원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건 없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등치시키죠. 예, 아니 젊은 사람이 오죽하면 갔겠나. 법은 너희들도 각성해야 한다는 방식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폭동, 난동,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하는 거 비슷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민주당의 책임이다. 여의도 정치권의 책임이다. 자, 국회의 문제다라고 몰고 가는 이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저는 단순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근본적인 물음이 이번에 던져졌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의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관심을 갖는 정치권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사안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기준, 판단 이런 것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부분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예.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사회에 테러리스트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극우주의자들이 정말 나치즘이나 이런 것처럼 행동으로 뭔가 보이면 살 수. 그 다음에 일본에 있던 적군파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종교 집단이 뭔가 집단적으로 IS 같은 것도 그렇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호를 언론들이 저렇게 대수롭지 않게 제기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국힘은 거기에 편성해서 그렇죠. 선거 때는 이기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얘기를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당사자가 되면 언론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폭행을 당했던 MBC나 JTBC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을 다루는데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는데 그 외의 매체들 특히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쪽 매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는 뭐 이렇게 양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오죽하면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민주노총 케이스를 자꾸 끌고 오거나 아니면 지난번 남태령 대첩, 그러니까 전농현 이야기를 또 끌고 오거나 이러면서 이게 무슨 시위의 연장인 것처럼 끌고 가는 또 프레임도 분명히 작동하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지금 이 사안을 보는 태도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일단 법원은요 100m 근처에서 시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시위 자체가 불법 시위입니다. 그리고 남태령은 다 신고된 겁니다. 예. 신고된 그런 차이가 존재하고요. 저는 언론의 보도 태도의 뭐 문제 수준이 아니라 언론이 좀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이 내란을 보도하는 태도를 보면은 내란을 여야 패널이 나와가지고 발언 기회 맞추면서 정쟁해야 될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법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또 여론조사를 붙입니다.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에헤. 이걸 왜 여론조사로 판단해요? 이거는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언론의 경주마식 보도 그리고 언론이 정쟁을 부추기는 상업주의적 보도 이런 것들이 저는 현재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의 양극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주요하게 작동했다. 더 이야기해 볼게요. 하루 내내 종편에서 저희 같은 시사 패널들 불러놓고 떠듭니다. 출연료 10만 원, 15만 원 줘가면서. 예. 이거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들을 이야기 별로 없어요. 예. 과거에 있었던 MBC 뭐 백분 토론 수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야 그냥 편갈라서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라져 있는 우리 편 대장을 구속시키니까 저 사람이 법을 위반을 했는지 헌법을 깨뜨렸는지 저 사람이 폭력적인지 판단 안 하고 난 무조건 우리 편 들어야 돼. 이런 상황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언론의 이 단발마적 보도, 그다음에 경주마식 보도, 그다음에 상업주의적 보도 이게 이번 사태의 주요한 동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만났던 지인 중에 한 명은 뭐 이 사람은 폭도는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뭘 지향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컷 얘기하다 뭐라 그러냐면 야, 그 판사도 잘못하긴 했어. 어떻게 단 15자로 현직 대통령에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의 판단 기준을 폭도와 폭도가 아닌 사람으로 나누는 건 너무 명백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갈라트려 놓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일반 개인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처음 네. 뭐 일반 개인이야 그럴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자에 맞서서 약자들의 감시의 시선들을 펼치는 게 언론이고 적어도 기준을 딱 세워줘야 되거든요. 이 사안은 이런 사안이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도들이 뭐 웬만했으면 이렇게 했겠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웬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법상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면 이건 내란이에요. 그래요. 형법에 의해서 이 행위의 우두머리의 짓을 하게 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요. 거기에 주요 종사자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예를 들면 유죄에 매우 높은 형량을 중형이죠. 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가 빠지니까 동일하게 놓고 보는 거예요. 아니 폭도들이 오죽하면 거길 들어갔겠어? 오죽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렇죠. 들어가면 내란 범죄에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것. 근데 이걸 누가 추동하느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억나십니까? 최상목 했던 얘기? 두 기관 간에 충돌하지 말라고? 예. 두 기관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소위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공조본에 대해 공조본과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경호처 간의 그렇죠. 양상을 갖다가 두 기관 간에 충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둘이 싸우는 것처럼 예. 시원해 버린 일들이 최상목이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언론이 예를 들면 양비론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아 그래?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법원에 쳐들어가 가지고 부시면 되지. 그리고 거기다 또 정광훈은 야 이거 국민 저항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대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지니까 그냥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들어가도 되겠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네. 상황이죠. 저는 이건 진짜 헌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발상이고요. 우리 사회 기준을 무너뜨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요. 그냥 항상적인 내전 상황이에요. 그때부터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비겁하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스템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하니까 그냥 대중을 선동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파괴하는 일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이 유도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꾸준히 뭐라 그랬었냐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거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이제 서부지법과 같은 행태의 폭동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일어나면 어떡하느냐라는 걱정이 생기는 것이고 뭐 일각에서는 정광훈 같은 사람들은 뭐 서울 구치소로 쳐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유불리 따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정책 계산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이번 이런 그 일련의 탄핵 과정에서 행동을 보여줬던 것은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짜여진 동선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일단 이제 다 보여줬다고 생각할 거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폭력적 행위를 하면은 도저히 이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생각을 이제 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언급했던 검찰을 통해서 부정선거 수사를 해보자라는 거 이제 논리로 가면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답이 없는 게임이에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데 부정선거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렇죠. 아니라는 검증을 아무리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부정선거를 더 이제 짚어서 올라갈 것이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부정선거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기관 최상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실도 있잖아요. 여러 기관에서 이 문제를 중앙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동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상목을도 미스터 협의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새. 그러니까 협의라는 지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토론의 영역도 아닌 것이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수십 차례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는 결론이 이미 난 바가 있고 따라서 이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 논리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 또한 조작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끝이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국가의 정체성이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뜻에 의해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놓고 기관은 법적 독립기구 그리고 정책 중립을 가지면서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중앙선관위와 부정선거 문제가 논란이 있으니까 자 나쁜 언론들은 이것도 마치 양쪽 주장이 비슷한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살인과 살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받아 써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과 평화 문제를 나누고 전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평화를 찾아가야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저는 보는데 자 국가기관이 나서서 지금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아니라고 수백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도 판정을 해주지 않으면서 멀거름이 쳐다보고 있다. 제가 크게 충격받는 것은 윤석열의 이 행태보다도 아니 더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다 썩어버렸구나. 행정기관이 다 썩어버렸구나. 판단을 하지 않고 제3자가 돼버려요. 최상목이가 제일 앞장서서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법원의 영장 집행을 싸우지 마라 그래. 경호처가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싸우지 말라고 하는 식의 이런 논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시키는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기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따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뭐 선관위 부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체제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왜냐하면요, 이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움직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관이고요. 아시겠지만 투개표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개표하거든요. 그게 수백 명이 동원돼 가지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부정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87년 이후에 만들어진 이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다. 예. 그리고 공직자들을 멸시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 그렇다면은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 돈 모아 오세요. 돈 모아 와가지고 투표함 지정하면은 투표함 보존 신청 받아들입니다. 행정법원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모아온 돈으로 투표함 공개합니다. 한번 다 오픈해 보자고요. 윤석열과 그다음에 정강훈 그리고 이 난동 부리는 분들 돈 모아오세요. 투표함 지정하세요. 울산에 뭐 몇 선거구 뭐 몇 선거구 그다음에 부산에 몇 선거구 몇 선거구 서울에 몇 선거구 한번 오픈을 해봅시다. 투표함. 그래 하면 다 결론 나와요. 그걸 저는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정치적 하나의 장난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상황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최상목이에요. 최상목은 지금 할 때 안 할 때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예.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부정 이야기가 나오면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게 볼게요. 경호처 직원들 중에 지금 상급자들 영장도 청구됐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직위 해제를 한다거나 대기 명령이라도 내려야 돼요. 이것도 안 하고 이거 일반적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수사받으면 다 그렇게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말도 안 되게 상권 분립이 엄연한데 국회에다 대고 합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뭔데 국회에 대고 합의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합의 안 되니까 자기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들이 합의 안 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준이라는 걸 국가 시스템 상에서 세워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어겼을 때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그 기준에 맞춰가도록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지금 이미 다 어기고 있는데 그 상황 또한 너 또한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 여기서 합의하자, 협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범법자를 이해해 주자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윤석열도 선거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긴 선거는 그 좋은 선거고 부정이 없었던 거고 본인들이 진 선거 지금 특히나 이 총선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선별적인 어떤 무슨 논리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고.